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수감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신 회장이 뇌물 공여자이면서도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신 회장의 석방이 결정되면서 롯데그룹은 경영 정상화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반도체 사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17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도 TV와 가전 사업의 호조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하면서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한국GM이 이사회를 열고 연구개발법인을 별도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이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반대 의사를 밝히며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된 주주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2%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밝힌 이후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 내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역시나 외국인 쪽의 수급 이탈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잠시 후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1% 하락한 2267.52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94% 하락한 773.70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44,7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0.52% 하락한 28만 9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신라제는 오늘 7% 넘는 하락으로 88,200원에 마감이 됐고요. CJENM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53% 하락한 24만 6,4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 정혜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선생 이강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정말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강연회가 이미 예약이 꽉 찼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과장 정혜 대표님. 네, 이번에 소수만 초청을 하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400명 정도 예약 접수를 받았는데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좌석이 350석이에요. 그래서 결혼자를 대비해서 그렇게 받은 건데 어차피 하신 분들은 좀 일찍 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약을 안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또 방법 알아갖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못 들어오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방송 내용이 상당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 방송이 방송 내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을 제가 좀 전달 많이 해드릴 생각이 있고요. 강연에 많이 오세요. 2018년 마지막 강연회고 어쩌면 몇 년 동안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하게 된 거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방송 내용을 보시는 주식 전문가 또 증권회사 증권맨들은 꼭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강연회가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거를 또 시청자분들이 아셨던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또 400석이 채워졌는데 이번엔 소수 정예로 400명에 한해서 강연회를 하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그만큼이나 알찬 정보를 또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봉주 선생님과도 함께 하도록 하죠.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나가서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금요일인데요. 사실 비가 왔지만 시장에도 비가 내렸죠. 상당히 좋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수록 역시 기본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데요. 항상 좀 기본기를 먼저 쌓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시청자분들께서도 확실히 실력을 쌓은 후에 더 활발한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초와 기본을 닦아드리는 데 있어서 정석투자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1교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 거시적 경제 시간입니다. 일단 주 후반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 대한 전망을 학과장 정황 대표님 말씀해 주셨을 때 주 후반의 방향성이 그래도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이번 주 후반으로 들어올수록 계속적으로 시장은 하락세 이어갔고 오늘도 역시나 하락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먼저 학과장 정훈 대표님 이번 주 한 주의 증시 분석 다시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제가 이제 구분해 본다 그러면 먼저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21선을 결국 돌파를 못했죠. 비돌파인지 미돌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떤 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 뭐냐? 2250선까지 터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코스피는 121선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돌파를 못하고, 예, 저는 이제 미돌파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2250선을 터치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9월 28일,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반등 한계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하고 나서, 이제 61선까지 이제 급락하는 이런 어떤 이탈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이건 9월 14일 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린 말씀 이 내용은 일주일 전 이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했던 얘기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면, 코스피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빨간색이 120선이거든요. 돌파 못했죠?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자, 빨간색이 121선인데, 자, 돌파했다가 밀렸죠? 그리고 다시 코스피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추석 특집 방송을 9월 24일 날 보냈습니다. 9월 24일 날.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신 건 9월 24일인데, 녹화한 거는 정확하게 9월 19일이었습니다. 자, 이걸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것도 역시 9월 24일 방송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자, 바로 이날 제가 녹화했습니다. 이날. 녹화 시점이 이날이었어요.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게 9월 1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방송이 됐던 날은 그러니까 이쯤입니다. 왜 이쯤이냐? 이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추석 연휴 이게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추석 연휴 전이고 이게 추석 연휴 직후의 그 일봉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했다는 거죠. 자,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9월 24일 추석 특집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거짓말도 못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라고 했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00과 2400 돌파와 2200 이탈 중에서 나는 여전히 2400 돌파보다 2200 이탈이 먼저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거 다시 보세요. 제가 실제로 녹화했던 날은 9월 1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한 거예요. 이날 했고요. 방송이 전달된 거는 추석 연휴 직전이었고. 근데 실제로 추석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9월 18일 날 장중 기준으로 2356까지 갔어요. 그쯤 되면 말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누가 보더라도 2400에 상당히 가까워졌으니까. 2350선까지 돌파했은 상태에서는 상적으로 2400은 5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2200은 몇 포인트 남았죠? 150포인트 남은 거예요. 근데도 저는 지난주에 말을 안 바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한 비정상이고 한계가 있다. 하락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월화 중에 혼조세 나타났다가 수요일 이후에 결정될 거다. 근데 지금 그렇게 딱 됐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뭐 이미 다 지난 거를 뭐 어떻게 해서 조작해서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예측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객관적으로 봅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400선이 여기고요. 2200선이 이쯤입니다. 여기. 자, 지금 위치를 볼까요? 그러면서 9월 24일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 2250선이 깨지면 언제든지 급락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정확하게 정말 거짓말처럼 2250포인트대가 찍혔다가 하락을 축소하고 끝났어요. 정확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9월 19일 날 여기서 방송 녹화 찍고 연휴 때 방송 나가고 이것까지 보고도 저는 끝까지 말을 안 바꿨어요. 그러더니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2350이 넘어가면 사실 슬쩍 그냥 말을 바꿔도 되는데 안 바꾼 이유가 뭐냐면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그 흐름 속에서의 반등이었다 그러면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수정했을 수도 있어요. 전망을. 근데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니까. 그래서 오늘 2250선을 터치했다가 종가는 2267인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계속 보시면 됩니다. 2250선 보세요. 2250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제가 9월 14일 날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한계 왔다.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것은 코스닥 펀드에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매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있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반등 왔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14일 방송, 9월 28일 방송 다 한번 VOD 검색해 보세요. 검색 방법 간단해요. 평택 촌놈 정석투자 그리고 2018 그 다음에 날짜 치면 돼요. 뭐 추석 특집은 0924가 되겠죠. 0924.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그냥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최근에 봤을 때 고점에서 이게 코스피입니다. 고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역시 고점이 이제 이쯤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단기에 급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정상으로 온 거예요. 정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에 급락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 만약에 여기서 급반등해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면 이건 단기 급락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냥 정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속된 말로 코스닥이 벌을 지금 더 받고 있잖아요. 하락을 더 하는 이유가 뭐냐? 먼저 갔기 때문에 이렇게 더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코스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120선 돌파를 못했어요. 못하고 다시 밀리는 거고 코스닥은 어쨌든 120선 돌파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 결국 내려가는데 이게 먼저 갔기 때문에 먼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절대적인 가격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겠고요. 제 판단은 그래요. 뭐 아직까지 뭐 크게 뭐 바뀐 게 없어요. 코스피는 9월 28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하락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2250선이 깨지게 되면 그때 겁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정말 거짓말처럼 딱 그거 찍고 반등 나왔잖아요. 반등이 아니라 이제 뭐랄까 좀 하락을 축소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뭐 그냥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딴 거 볼 거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코너에서 또 다음 주 뭐 어떤 그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주식 전문가들이나 증권맨들 뭐 저도 뭐 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이분들 위해서 또 개인 투자者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순간 한 달 6개월 벌었던 거 그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좀 있으면 도래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1년, 2년 벌었던 게 한 달 만에 다 날아가요.
그럼 허무해져요, 사람이. 그럼 또 조급해지고요. 그래서 가장 고수가 뭐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하는 사람이 그 최고의 고수예요. 들쭉날쭉거리는 건 아니에요. 널뛰기 이 평가손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생 투자의 밑거름이 되고 싶다면,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계속 이거 보시면서 많이 배우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전문가의 어떤 정도를 걷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지수 예측하고요. 종목 압축하고. 이게 진짜 전문가예요. 지수 예측 못하고요. 안 하든 못하든. 종목 무더기 추천하고. 이건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이 바닥 오래 안 했어요. 조만간 떠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종 경제 TV 보실 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저 전문가가 지수 예측 하나 안 하나. 종목을 압축하나. 다 무더기 추천하나. 이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구간은 제가 계속해서 이걸 전달 안 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예측해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약간 빗나갈 때가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교시였습니다. 거시적 경제 시간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의 시황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마지막 코너에서는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또 코멘트 해드린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비교해서는 최근에 하락폭이 더 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또 먼저 간 이유에서도이고요. 지금 9월 달에 이 각각 시장에 대해서 반등 한계에 대해서 시황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이 전 흐름 다시 한번 좀 복귀까지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굵직한 이슈들 봉추 선생님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국외 대외적으로는 일단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 점검해 볼까요? 네, 이번 주에도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3분기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는 건데요. 3일이었죠. 미국의 그 뉴욕의 채권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10년물의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0.1% 상승하면서 3.18%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년물뿐만이 아니고 2년물이나 30년물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0.1%가 상승했으니까 상당히 큰 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그날 그 경제 지표들이 괜찮았습니다.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라고 하죠. 그게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민간 부문 그 고용이 23만 명이 증가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그런 그 경제에 관한 그런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역시 그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흐름이죠. 파월 의장이 최근에 또 그 워싱턴에서 있었던 아틀랜틱 페스티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국의 금리는 중립금리에서 아직은 멀지만은 돌파할 수 있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립금리를 돌파하겠다는 건데 아직은 멀다는 거죠. 금리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예상대로 올해 한 번, 내년에 세 번, 그리고 2020년에 한 번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지금 상당히 강하고 좋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을 정당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그 발언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 금리가 순차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 따라서 한국도 서울에서 이 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게 사실 주식시장하고 연관이 깊죠. 아무래도 그 주식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국채가 그 금리가 워낙 낮았었지 않습니까? 금리가 돈을 풀어서 그 돈을 찍어서 이렇게 시장을 부양시킬 때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었는데 지금은 그 금리가 인상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국채라는 것, 채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굳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의 매력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시장이 이미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그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욱 좋지 않은데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금리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지 않습니까? 0.75% 정도로 벌어지는 상태에다가 미국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는 역시 미국이 훨씬 안전한 나라인데 거기에 또 금리까지 상승하는 그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한국에서 어떤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속됐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나 이런 부분의 추이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그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분석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대부분 6만 원대 이렇게 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 디램 부분이나 낸드 플래시 부분의 그 성장이 견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18% 정도 더 증가한 17조 1000억 정도 이 정도의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의 어떤 그 흐름 자체도 너무 그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내년도 마찬가지 흐름이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출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했고 또 주가도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향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17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요. 실제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 주가가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분석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PER이죠. 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 아니고 미국 기업이었다면은 주가가 어땠을까? 최소한 지금보다 2배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이제 가정입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한국 기업이고요.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개 그 개별주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더 뭐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수하고 연동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상승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크게 이렇게 개선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액면 분할을 하면서 특히나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불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도하는 트렌드를 계속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시장을 매도한다는 건 결국은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매도한다는 거나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강하게 상승하기 어렵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단순히 기업의 흐름, 뭐 실적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너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딱히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만 예상해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대형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그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뭐 대형 증권사들이죠. 미래에셋대우라든지 그 NH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삼성증권 뭐 이런 그 증권사들 5개 정도가 그 3분기에 영업 순이익이 5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전분기보다 거의 뭐 20% 가까이 그 하락한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예상 실적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역 분쟁이나 또 신흥국들의 그 시장이 요동치면서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증권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죠. 중개수수료 이쪽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 특히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개 수수료가 단순히 줄어들고 증권사들의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시장을 둘러싼 이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유동성이 부족한 이 원인을 파악해 보면 역시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좋고 지수가 상승하고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중개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수익을 기록할 수도 있고, 또 증권사들이 뭐 자기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수가 하락하면서 거래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나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래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흐름이 지수가 더 하락했을 때는 더 악화된다는 거죠.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은 더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수가 크게 다운됐다가 반등하면은 그 한동안 또 그 시장이 활발한 또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겠지만,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하면은 이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역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지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강하게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 좋아지기는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그 흐름 자체가 시장에는 좀 좋지 않은 징표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시장에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것들의 이슈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지금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시장의 흐름에 맞춘 그런 대응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주의 이슈 분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안전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이동을 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가 낮은 우리 시장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까지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한 주도 많은 질문들을 접수를 해주셨고 상담까지 해드렸는데, 장학생과 재수강생 오늘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금주에 장학생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장학생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금주의 장학생인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7141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1997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학과장 정훈 대표님이 꼽아주신 시청자분은 끝자리 7141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중앙 백신을 좀 질문 주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장학생으로 꼽힌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누누이 강조했던 평택촌돔 차트 이론 그대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한 15% 평가 이익이었는데 지금 뭐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평가 이익을 기록했고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평촌 매니아들은 누구나 아는 얘기죠.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이제 식상하기도 했을 거예요. 상승 수형의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는 방법.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이제 그 크로스가 됐죠. 61선이 120선 돌파를 한 거예요. 파란색과 빨간색 보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그럴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1선 아래나 61선 위나 120선 아래에 매수해라. 근데 어떻습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61선 위에서 딱 하신 거예요. 그 구간에서. 그래서 그걸 잘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종목에 따라서 이제 시비가 엇갈려요. 어떤 종목은 21선 살짝 했다가 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61선 근처까지 왔다 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120선 마저 이탈하고 다시 반등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은 다 안 가르쳐 드립니다. 강의회 같은 데 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차트 볼 줄도 모르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간단해요. 21선 아래 포기, 61선 위도 포기, 121선 아래 깨진 것만 골라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오늘 베스트 질문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주의 장학생 끝자리 71411님이고요. 질문은 중앙 백신을 주셨습니다. 일단 평택초놈 차트 1년에 완벽히도 만족이 되는 그런 조건들을 다시 한번 또 열거하면서 확인시켜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봉추 선생님이 꼽아주신 베스트 질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997님의 질문이고요. DIT를 질문 주신 분이시네요. 네. 네, DIT를 매수하신 분을 꼽아봤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는 표본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잘한 분이라 생각을 해서 뽑아봤는데요. 매수를 잘하셨습니다. 이분은 저점 매수를 상당히 잘하셨고요. 그리고 비중도 적당했습니다.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점을 기록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저점을 기록하고 그리고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만했죠. 그리고 이 종목이 신규주입니다. 신규주들은 한 번씩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매수할 만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수를 잘한 분이라서 베스트로 뽑아봤고요.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8,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8,300원을 보면은 이 정도죠. 그래서 매수를 한 게 여기에요.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매수를 해볼 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 이후에 12,450원까지 갔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을 좀 기록하다가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 했다는 게 이게 공모가가 10,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서 낮은 가격이죠. 공모가라는 건 신규주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모가가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따져서 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를 매매할 때는 공모가를 좀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공모가 아래다.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데 공모가 아래다면은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아쉬운 건 조금 이제 12% 정도까지 하락할 때까지 홀딩을 하셨는데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볼 만도 했고요. 비중이 20%입니다. 20%이기 때문에 매수가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잘한 매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은 다 좋겠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좋은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장기적인 그런 결과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다만 이제 더 한 가지 또 주문을 한다고 하면 역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 그런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어가면은 사실 계속 하락하는데도 손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손절은 크게 잡더라도 10% 정도 기준을 갖고 그리고 이제 수익에 대한 기준도 정해서 대응을 하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매수를 아주 잘하고 그리고 비중도 적당해서 이번 주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추 선생님이 꼽아주신 베스트 질문은 DIT 매수하신 분이신데요. 일단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과 확인 후 매수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거기에 비중까지도 적절했다라는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신규주를 매수를 할 때는 공모가를 꼭 기준을 좀 참고로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재수강생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금주 재수강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금주 재수강인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4848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8779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금주의 재수강생으로 두 분이 또 선정이 되셨는데 아쉽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욱더 현명하게 조건들 잘 간추려서 나아가시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재수강생으로 좀 추려서 말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학과장 정용 대표님이 꼽아주신 재수강생 만나볼까요? 네, 동성제약을 매수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일단 두 가지의 좀 아쉬움이 있어요.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맞지 않는 대응을 했고요. 절대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좀 아쉽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비중이야 20이든 30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또 말씀드릴게요. 또 다시. 자, 여전히 상승 추세형 종목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61선이 120선 위에 있으니까 자, 이런 종목일 때 21선 아래나 61선 위나 120선 아래라 그랬죠. 근데 참 절묘하죠. 이게 최근에 이틀 전에 120선을 깬 적이 있어요.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중앙백신 설명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차트 볼 줄도 모르고 초보자다 자신 없다 그러면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서 120선 깨진 거 이것만 그냥 골라보세요. 그냥 검색식하면 또 금방 나와요. 물론 그거 한다고 다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동성지약 어때요? 이틀 전에 바로 120선 깨졌었잖아요. 그럼 그때 배수하면 될 거를 이분은 여기서 하셨다는 거죠. 너무 성급했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21선 아래, 61선이 121선 아래인데 이렇게 딱 120선 깨진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적정 주가가 2,700원짜리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뭐 제가 만든 적정 주가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여기 보시면 서울경제TV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안 보면 제가 그냥 닫아버릴 겁니다. 이건 제가 특허가 있기 때문에 서울경제도 못 말려요. 제가 닫으면 그만이에요. 여기서 뭐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제가 정말 서비스해서 해드리는 건데 정말 제가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검색해보고 사세요. 딱 찍으면 나오잖아요. 2,700원. 그러면 이 매수한 가격이 얼마나 이게 터무니없습니까? 41,800원이니까 도대체 몇 배예요? 엄청나죠? 대략 한 15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고평가된 거니까 왜 적정 주가를 찾아보느냐? 최소한 너무 고평가돼 있으면 단기 매매 정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중장기는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때문에 아쉬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수강생 발표였습니다. 동성제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상황이죠. 절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또 접근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일단 시작에 대해서 좀 위태합니다. 그 부분을 적정 주가를 또 확인하시면서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먼저 좀 확인하신 이후에 매수 접근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봉추 선생님이 꼽아주신 재수강생 질문도 만나볼 텐데요. 끝자리 8779님을 선정해 주셨네요. 네, 이분은 네. 좋은 사람들을 매수하신 분인데요. 사실 좋은 사람들의 이게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기업 흐름은 좋은데 참 그 애매한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많습니다. 이분은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기준 없이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 종목은 급등했어요. 대북 테마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최근에 거의 뭐 84% 정도 상승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그 이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급등하니까 이제야 따라잡아서 상당히 좀 잘못된 매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4% 넘게 하락했었어요. 거의 15% 하락할 때까지 홀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응하는 걸 보면은 계속해서 더 하락해도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회가 있었을 때 매수하지 못하고 결국은 따라잡았다는 것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대북 테마주 자체가 급등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급등 나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미리 매수해서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은 확실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워스트로 꼽아봤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6,070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딱 봐도 추격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고 지금 보면은 14% 정도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기준 없이 대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죠. 다행히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본전 근처까지 왔는데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매매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 종목을 계속 보셨다고 하면 이전에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을 확실하게 준 구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여기 앞쪽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 근처까지 왔을 때 이런 데서 차라리 매수를 하거나 조금 따라잡더라도 이 정도에서 따라잡아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눌림목을 줄 때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저점에서 조금 그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했으면은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따라잡았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지만 대북 테마주입니다. 대북 테마주들은 뉴스 하나로 급등락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 종목을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했다는 거죠. 추격 매수라는 걸 확실하게 100%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점에서 100% 가까이 상승한 자리에서 따라잡았다는 건 추격 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됐다. 그리고 기준 없이 대응했다. 향후에 매매할 때는 꼭 그 저점 매수 또 눌림목 매수를 추구하시고요.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수강생으로 좋은 사람들 질문 다시 한번 선정해 주셨는데 추경 매수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기준 없는 대응 방법도 역시나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혼조세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에 시장센터 연결 통해서 자세한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과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뉴욕 증시 10시 30분 개장했습니다. 네, 개장 소식 보면서 자세한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stocks up a little changes as rate pop on jobs report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연준 의장의 발언 여파로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또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 이러한 지표들의 영향으로 오늘 뉴욕 증시 좀 혼조세로 출발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은행주들은 소폭 좀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와는 좀 반대의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고용 시장이 점점 타이트해지고 또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금리 인상도 역시 또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던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늘에도 좀 여파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자세한 소식은 다음 기사를 통해서 또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홍콩 증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중국 증시 휴장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또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 뉴욕장에서 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이렇게 보도를 했죠. 중국이 애플과 아마존 웹 서비스가 운영하는 서버에 정보 탈취를 위한 마이크로칩을 설치했고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칩이 미국 기업의 기술 정보나 무역 기밀을 탈취하기 위해서 사용됐고 미국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1급 비밀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중국 스파이칩 보도의 여파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증시가 5일 전장 대비 소폭 하락 수준에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항생지수도 전장 대비 0.19% 하락해서 26,572.57에 마쳤고 H지수도 0.16% 하락해서 1,530.32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여파로 레노버 주가도 전장 대비 21.8 낮은 수준까지 폭락했고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GT죠. 이 주가도 장중 14% 폭락했다가 10.7% 낮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국경절 연휴를 끝내고 다음 주 8일부터는 정상 개장한다는 소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본 증시 역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7년 새 최고치 기록했다는 어제 소식의 여파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도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동맹국들에게 또 방위비 증액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나토를 비롯해서 한국, 일본 등에게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를 하면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오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유세 현장에서 미국이 부자 나라를 도와주고 또 보상도 못 받는 이런 군사 거래를 바뀌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국왕에게 우리 없이는
2주도 못 버틸 것이니 방위비를 부담하라라고 역설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 이 발언은요, 이란의 중동 내 세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 사우디 등 페르시아만 아랍 6개국과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과 함께 이른바 아랍 나토라고 불리는 새로운 안보 그리고 정치 동맹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벨기에에서 열렸던 나토 회의에도 계속해서 방위비를 더 지불해라라고 이제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측은 아직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사실 사우디는 오펙의 주요 국가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펙에 대한 유가를 낮춰라라는 요구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시달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외신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50만 배럴 증산을 했다라고 사우디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지난 3일에는 에너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미국의 수요에 맞춰서 상당한 증산을 했다. 그리고 현재 하루 1,010만 배럴 생산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트럼프의 요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적당히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또 외신 쪽의 분석이 나와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모든 국가들에게 한국도 포함입니다. 방위비에 대한 지금 부담에 대한 계속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조차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오늘 주요 개장 소식에서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죠. 네,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가 전달 대비 13만 4천 명 늘었다고 지금 블룸버그나 주요 외신 쪽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18만 5천 명 증가를 좀 밑도는 수준인데요. 전달의 고용자 수 증가 수정치인 27만 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경제 지표는요. 바로 미국의 8월 무역 적자가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월 대비 6.4% 늘어나서 53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월가 조사치의 534억 달러에는 조금 예상치 하회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쪽에서는 이렇게 낮은 실업률과 세금 감면 등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해외 제품 수입이 늘어난 반면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의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출은 좀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해서 지금 이란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내세우고 있고 또 사우디를 압박하면서 유가를 낮추기에 계속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나토 국가들에게 방위비 증대까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고용지표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는 소식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각종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혼조세로 시작이 됐었던 지수에 대한 상황은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실업률에 대한 지표도 발표가 돼서 그 부분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증시 어떻게 이어갈까요? 봉주 선생님은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음 주에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동안에 추세적인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시장의 흐름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위험 관리입니다. 그런데 위험 관리를 하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 지수대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특히 현재같이 조금 애매한 구간, 지수가 상승할지 반등할지 그 모르는 흐름에서는 그 비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또 비중 조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수대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좀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00선이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30% 이상 좀 확대를 하시고 2350선을 다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50% 이상 확대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은 20% 이하 비중만 가지고 적당히 단기 매매만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포인트는 지금은 중기 매매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매 정도 적당한 비중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무리한 대응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비중을 너무 확대하거나 해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수가 빠지면은 그에 맞게 더 비중을 좀 줄이고 또 위험 관리하는 그런 적절한 지수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시고 일단 지수대에 따른 주식 비중을 좀 엄수하시면서 대응을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학과장 정현 대표님도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8월 저점, 9월 고점, 요거만 의식하면 돼요. 8월 저점, 9월 고점,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라인이 있는데 이게 8월 저점이었어요. 이게 9월 고점이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8월 저점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9월 고점이 여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상태에서는 중간이 그러니까 종가가 여기죠. 그러니까 8월 저점과 9월 고점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터치가 되느냐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코스닥은 여기죠. 제가 볼 때는 8월 저점이 먼저 깨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측은 그렇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추석 전에 녹화를 했었고 2350선까지 가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2400보다는 2200선이 더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거에서 전망을 바꾸질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2250선 깨지면 불안해지는 거고요. 8월 저점 깨지면 정말 박살이 날 겁니다. 그래서 뭐 또 여기서 뭐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반등이 나오면 또 단기 매매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위험관리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8월 저점과 9월의 고점을 좀 주목을 하셔라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장과 화요일장 주중에 장을 함께 좀 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학과장 정훈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